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의 싱글맘으로 두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은 1년여 전 공사 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저 세상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실 남편과 저는 고아원 동기 출신입니다. 저나 남편이나 고아원에서 외롭고 힘든 유년기를 보냈고 고아원 퇴소와 함께 자립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었죠. 미진아, 우리 나이는 어리지만 어차피 성인인데 빨리 결혼해서 우리만의 가정을 꾸리는 게 어때? 맨날 주말에 만나서 데이트하는 것도 시간 낭비인 것 같은데. 그래, 우리 정착금도 둘이 모으면 지금보다 그래도 괜찮은 집 구할 수 있을 거고. 나도 빨리 가정의 울타리가 생겼으면 좋겠어. 내가 지금 가진 게 일도 없어서 널 행복하게 못해주지만 악으로 깡으로 열심히 돈 벌게. 그래서 세상 누구보다 널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게. 나 믿지? 그럼 널 만나서 그래도 세상 사는 재미도 있고 내가 웃으면서 지낼 수 있다는 거 너도 알잖아. 우리 열심히 노력해서 남부럽지 않은 가정 만들자. 아무것도 없는 날 사랑하고 선택해줘서 고마워. 네 선택 후회하지 않도록 나 정말 최선을 다할게. 그렇게 가진 거 하나도 없이 남편과 저는 거의 빈몸뚱어리나 마찬가지인 상태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따로 식장을 잡고 예식을 준비할 여력이 되지 않아서 지방 소도시의 무료 예식장을 찾아가서 둘만의 결혼식을 올렸죠. 돈 10만 원도 되지 않는 그저 깔끔한 하얀색 원피스 한 벌이 저의 웨딩드레스였고 세탁소에서 빌려 입은 검은색 양복이 남편의 신랑 예복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한 달치 월급을 탈탈 털어서 제게 결혼 반지와 목걸이를 해주었습니다. 자기, 정신 나갔어? 우리 형편에 이런 반지나 목걸이 같은 결혼 예물을 할 여유가 어딨어. 이 돈이면 우리 2달치 생활비인데. 야, 내가 아무리 가진 게 없더라도 내 색시 듣는 사람한테 반지 하나 목걸이 하나 못 해줄 정도는 아니야. 나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말고 예쁘게 끼고 다녀. 약수해도 이 정도라도 너에게 해주지 않으면 내가 평생 후회될 것 같아서 그래. 고마워 자기야. 이거 사느라 자기가 몇 끼를 제대로 못 먹었을까 생각하면 마음이 저려온다. 평생 몸에 지니면서 절대 빼놓지 않을게. 그렇게 가진 거 없어도 사랑 하나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한 저와 남편이었습니다. 냄새나고 어두운 반지하 투룸이 저의 신혼집이었고 세탁기, 냉장고, 거의 모든 가전제품은 중고거나 거의 낡아빠진 가구들이 세간의 전부였지만 저와 남편은 그래도 행복했답니다. 남편이나 저나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정이란 울타리 안에서 안정감과 따뜻함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이죠. 남루하고 비루해도 우리만의 집, 가족이란 울타리가 주는 포근함과 사랑이 주는 위안을 우리 부부는 결혼하고서 처음 느꼈습니다. 불같은 연애를 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 뜨거움이 점차 사라진 후에도 저희 부부를 결속하는 힘은 굳건했어요. 저희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때로 저희 부부가 일찍 결혼한 것을 두고 아유, 아무튼 요즘 어린 것들은 겁없이 결혼하고 대책 없이 살림을 차린다니까. 부모님들이 알면 얼마나 속상하고 성질이 나시겠노. 그렇게 혀를 끌끌 차는 어르신들을 한두 번 대한 것이 아니었지만 저와 남편은 상관없었습니다. 남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하는 손가락질 따위 아무 상관없을 만큼 저와 남편의 행복은 너무나 확신에 찬 것이었고 서로에 대한 사랑도 지극히 깊었으니까요. 결혼하고 몇 개월 되지 않아 저는 첫 아기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어떡하지? 임신은 우리 한 5년 정도나 더 있다가 하기로 했는데 피임도 분명히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어버렸어. 우리가 아기 없이 살 딩크족도 아니고 뭐 좀 한 몇 년 더 빨리 임신했다고 생각하자.
젊어서 낳고 빨리 키우면 나중에 더 좋은 점도 많다더라. 우리가 지금 여건이 안 좋아서 당신이 좀 힘들긴 하겠지만 내가 2배로 더 열심히 일할게. 그렇게 말해주니까 겁이 좀 덜 난다. 나도 씩씩하게 견디고 좋은 엄마가 될게. 우리는 부모님 사랑 모르고 자랐지만 당신하고 나는 진짜 우리 아이들한테 사랑을 듬뿍 주는 엄마 아빠가 되자. 응? 동감이야. 부부는 일심동체라더니 자기랑 나랑 천생연분인 것 같다? 계획에 없는 임신이었고 덜컥 겁이 난 것도 사실이었지만 저와 남편은 저희 부부에게 찾아온 소중한 생명을 감사히 받아들이기로 했죠. 가족에 대한 집착, 결핍, 그런 것이 큰 저와 남편이다 보니까 솔직히 아기를 키울 능력이 현실적으로 안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제 아기까지 생겨서 진짜 제대로 된 가족이 되는구나. 우리가 엄마 아빠가 된다. 그런 생각에 마음이 부풀고 마냥 행복했더랍니다. 제가 임신하게 되면서 일을 줄일 수밖에 없었고 남편은 불어난 가장의 무게로 정말 밤낮 없이 소처럼 일만 했더랍니다. 새벽에 나가 오후나절까지 물류센터 일을 하고 틈틈이 일용직 건설 현장에 나가서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하고 또 밤잠을 줄여가며 야간 경비며 대리운전까지 안 해본 일을 꼽기 힘들 정도로 온갖 일을 닥치는 대로 해나가는 남편이었어요. 여보, 당신 이러다 우리 아기 태어나기도 전에 쓰러지겠어. 돈도 좋지만 몸도 좀 아껴가면서 일하자, 응? 우리 아기 얼굴을 본 것도 아닌데 당신 병원 다녀와서 초음파 사진 보여준 후로 그 사진 속에 우리 아기 얼굴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막 힘이 불끈불끈 솟아난다? 점심 먹고 식곤증 밀려오다가도 나는 아빠다. 우리 아기가 곧 태어난다. 이 생각하면 벌떡 일어나서 또 일하게 돼. 나 진짜 신기하지? 그렇게 해맑게 웃으면서 마냥 행복해하는 남편이었죠. 그런 남편이 고맙고 뿌듯하면서도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젊고 아픈 데 없이 건강한 사람이지만 몸을 너무 혹사하는 것이 아닌가 늘 노심초사하게 되더군요. 첫 아기를 무사히 출산하고 남편은 그동안 전세자금 대출도 좀 받을 수 있게 되어서 저희 가족은 반지하를 벗어나 방이 2칸 딸린 그래도 조금 깔끔한 빌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방 하나를 아기방으로 꾸며놓고 얼마나 행복하던지요. 아기는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랐고 저는 연년생으로 둘째까지 임신해서 또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째는 딸이었고 둘째는 아들이었는데 딸 하나 아들 하나면 100점이라는데 여보, 우리는 완전 100점 가족이다. 그러게. 우리 아기들 3살만 넘으면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도 얼른 일 시작하려고. 애가 둘인데 나도 맞벌이해서 얼른 돈 많이 벌어야지. 그러려면 아직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자기는 그런 걱정하지 말고 우리 꼬물이들하고 잘 지낼 생각해. 풍족하게 못 벌어와도 우리 먹고 살 만큼은 그래도 내가 벌어오잖아, 응? 남편이 몸이 부서져라 일하는 덕에 남편 말 맞다나 풍족하진 않아도 저희 4식구 먹고 살 만큼은 생활이 꾸려가졌습니다. 점심 한 끼도 아끼겠다고 김밥만 사먹는 남편의 습관을 알고 나서 저는 매일 아침 남편의 도시락도 손수 싸주었죠. 저나 남편이나 원체 가진 거 없이 자랐고 부모님 지원이 없이 자라서 매사 근검절약하는 태도가 몸에 배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아이들도 아픈 데 없이 무탈하게 잘 자라고 남편도 물류센터 일과 건설 현장 모두에서 경력이 쌓여가며 벌이가 점점 좋아지던 어느 날 며칠 지방의 공사 현장 TO가 나서 남편이 일용직 근로를 한다고 지방으로 출장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보, 나 한 일주일 정도
보성 쪽으로 일하러 다녀와야 할 것 같아. 일주일씩이나? 힘들지 않겠어? 지방에 가서 일하고 오는 거라 일당이 고비야. 일은 힘들지만 다녀오고 나면 나 현장에서 승진도 시켜주신다고 약속했어. 이참에 그쪽 판에서 말뚝 박을까 싶기도 하고. 잘 보여야 기술도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니까 내가 이것저것 따질 상황도 아니고. 그래도 일주일씩이나 멀리 간다고 하니까 벌써 좀 서운하네. 나도 그래서 좀 고민했는데 여러모로 다녀와야 할 것 같네. 나 없다고 끼니 거르지 말고 우리 꼬물이들이랑 잘 지내고 있어. 내가 올 때 자기 선물도 사가지고 올게. 돈 벌려고 한 사람이 돈 쓰고 오면 무슨 의미가 있어? 쓸데없이 뭐 살 생각하지 말고 자기 밥이나 잘 사 먹어. 알았어. 자기도 잘 챙겨 먹고 있어. 일만 마무리되면 바로 올라올게. 그렇게 지방으로 일용직 건설 현장에 일을 하러 간 남편은 그 길로 무지개 다리를 건너고 말았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갑자기 발생한 싱크홀에 남편이 빠졌고 속수무책으로 구조를 하지 못해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 거였죠. 남편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저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한동안 정말 미친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미혼모 보육시설에 어린 아이들을 잠시 맡겨놓고 남편 장례를 치르는데 텅 빈 빈소 안에서 정말 실성한 사람처럼 꺼이꺼이 울었죠. 고아원 동기들과 원장 수녀님이 찾아와서 그렇게 넋놓고 우는 저를 달래주었습니다. 미진아, 힘내. 너랑 네 남편 정말 천생연분이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황망히 떠나버려서 네가 정말 경황이 없고 힘들겠지만 애들 생각해서 기운 내야지 어쩌겠니? 미진아, 하느님은 그래도 극복할 만큼의 시련만 주신단다. 하느님께서 경환이를 너무 사랑하셔서 일찍 데려가신 것 같구나. 너도 어서 마음 추스르고 아이들을 위해서 힘을 내야지. 안 그래? 저를 위로하는 사람들은 모두 아이들 이야기를 꺼내면서 저에게 기운을 차리라고 말을 하더군요. 너무나 맞는 말이었기에 그리고 부모님 없이 자란 아픔과 비애가 어떤 것인지를 알기에 저는 남편을 잃은 지독한 상실감을 뒤로하고 죽기 살기로 정신을 차리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의 자리, 부모의 책임감, 그런 것을 생각하더라도 저는 남편을 너무나 깊이 사랑했고 그런 남편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일이 결코 쉽지 않더군요. 남편이 그리울 때마다 저는 아이들을 재우고 결혼 사진을 들춰보면서 홀로 소주잔을 기울이곤 했습니다. 술이라곤 입에 한 방울도 대지 못하던 저였는데 남편과 사별하고 처음 소주의 맛을 알게 되어버렸지요. 그렇게 이를 악물고 일상으로 돌아온 저는 고깃집 알바, 야간 대리운전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3살, 4살이 된 연년생 남매는 다행히 어린이집 종일반에 맡길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죠. 두 아이의 양육비며 생활비 등을 외벌이로 버는 일이 녹록치 않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고깃집으로 예전 남편의 동료가 저를 보러 찾아왔더군요. 저에게 꼭 할 말이 있어서 찾아왔다는 그 동료가 다음과 같은 말을 저에게 했더랍니다. 저기요, 미진씨. 아무래도 경환이의 순직이 이대로 묻혀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열악한 근로환경이 늘 말이 많았는데 그게 개선이 되지 않다 보니까 경환이 같은 불쌍한 희생자가 나왔어요. 그럼 회사 측에서 뭐 시스템 잘못 그런 걸로 저희 남편이 사고를 당했다는 말씀이세요? 이런 얘기하는 거 솔직히 저 고민 많이 했는데 회사 잘릴 각오하고 드리는 말씀이니 잘 들으세요.
저희 같은 노동 현장에서 필수로 구비해야 되는 안전시설이 있는데 저희 사장이 자린고비라 몇 년 전부터 안전시설 마련하라는 요구가 있었는데도 그걸 묵살했어요. 돈 아낀다고 일하는 사람 목숨 잘못되게 방치했다는 말씀이세요? 증인이 필요하면 제가 설 테니까 미진 씨도 경환이 죽음 헛되게 할 수 없으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세요. 남편 동료의 말을 듣고서 저는 부랴부랴 노동사무소에 찾아가서 사정을 설명하고 변호사를 구하고 바쁜 와중에 또 동분서주할 일이 생겼습니다. 소송 비용을 마련하고 또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려다 보니 살던 집의 보증금을 뺄 수밖에 없었는데 다행히 새로 일하게 된 고깃집의 창고방에서 아이들과 임시 거처를 마련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제 사정을 딱하게 보는 사장님이었습니다. 아이고, 애기 엄마 처지를 들어보니까 정말 안 됐네. 그래, 애기들도 어린데 남편도 없이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 거야. 목돈 좀 모아질 때까진 친정집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 뭐 넓은 방은 아니지만 애기들 둘이랑 그쪽 임시거처로 지내기에 무리는 없는 공간이니까. 사장님, 정말로 감사드려요. 저는 처음에 사장님의 이런 배려가 고마워서 정말 더 열심히 일하고 제가 일하는 시간이 끝나서도 불어 더 마감 정리도 나서서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10길 물속은 알기 쉬워도 한 길 사람 속은 알기 어렵다더니 사장님의 친절이 감춰진 꼼수였다는 것을 저는 뒤늦게 깨달아야 했습니다. 고깃집 사장님이 월급 주는 날짜를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6개월 가까이 제 월급을 주지 않고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처음 월급을 미루었을 때 한동안 제가 고민하다 어렵게 말을 꺼냈더니 아니, 내가 그쪽 월급을 떼어먹겠다는 것도 아니고 요즘 가게 사정이 하도 안 좋아서 조금 월급을 천천히 주겠다는 건데 그 정도도 이해를 못 해주겠다는 거야? 사장님, 제 처지가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애들 식비며 생활비 커버하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죄송해요. 젊은 사람이 착해 보여서 친절을 베풀었더니만 못 쓰겠네. 솔직히 그쪽 애기들까지 우리 창고방에 살면서 맨날이다시피 샤워하면서 쓰는 물값, 전기값, 난방비 그거 다 계산하면 월급 한 몇 번 못 받아도 퉁치고도 남는 계산 아니야? 아니, 지금 그래서 제 월급을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애초에 그런 말씀이 없으셨고 솔직히 저희 아이들 어린이집 종일반에서 지내는 터라 거의 잠자는 시간에만 여기 방을 사용하는데 그리고 제가 감사한 마음에 제 근무 시간 외에도 더 열심히 가게 일을 도와드렸잖아요. 뭐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 진짜. 아유, 머리에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더라니만 진짜 그쪽이 딱 그런 경우네. 부모 없이 자란 티를 꼭 이렇게 내나, 응? 아니, 말씀이 과하시네요. 저 안 그래도 따로 방 구했고 다음 주면 나갈 거니까 창고방 내준 걸로 유색 그만하시고 밀린 월급이나 주시죠. 당장! 뭐야? 지금 감히 직원이 사장한테 파락파락 성질내면서 대들어? 야, 너 같은 것들 때문에 코아가 근본 없다고 욕먹는 거야. 돈 없는 직원 월급 삥땅하는 당신은 얼마나 근본이 있는데? 당신보단 내 근본이 훨씬 낫다고 보는데 왜요? 그렇게 이빠른 소리를 저는 내뱉고 말았고 사장은 한참 나를 노려보더니 급기야 제 따귀를 있는 힘껏 때리더군요. 짜! 어찌나 크게 소리가 났는지. 가게에서 일을 하던 직원들이 다 저를 돌아볼 정도였습니다. 하도 세게 따귀를 얻어맞아 볼이 부풀어 올랐고 저는 더 대거리 하려다가는 험악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서 고깃집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날
그렇게 밀린 월급을 받으러 갔던 날이 하필이면 제 생일날이었습니다. 고깃집 창고방에 붙어 산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월급을 미룬 것이 6개월이 넘어갔고 저는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원장 수녀님을 찾아뵙고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얻어서 반지하 투룸의 보증금을 마련했고 이사갈 집도 겨우 마련을 한 상황이었죠. 단단히 마음을 먹고 밀린 월급을 받으려고 가게를 그만둘 각오를 하고 찾아간 거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막대 먹은 사장에게 아주 험한 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시뻘겋게 부은 뺨을 그어쥐고 이를 악물고 울음을 참고 걸어 나오는데 길가의 베이커리 가게가 눈에 문득 들어오더군요. 그 조그만 빵집 안에 전시된 생일 케이크를 보는데 참았던 눈물이 닭똥처럼 뚝뚝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제 생일날 퇴근길에 남편이 손에 들고 들어왔던 생크림 케이크가 눈에 아른거리더군요. 미진아, 생일 축하해. 올해는 돈이 없어서 케이크밖에 못 사왔지만 내년엔 내가 근사한 선물도 하나 꼭 준비할게. 서운해도 올해만 좀 참아주라, 응? 내가 딸기 생크림 케이크 좋아하는 건 또 귀신같이 기억해서 잘 사왔네? 우리 서방님, 아무튼 센스 하나는 짱이라니까? 네가 좋아하는 빵집 간다고 버스 타고 불어 갔다 왔어. 저번처럼 맛이 좋아야 할 텐데. 걱정이다. 그냥 아무 데서나 사와도 되지. 안 그래도 피곤한데 버스까지 타고 그 먼 빵집을 다녀왔어? 그렇게 안쓰러운 얼굴로 감동한 저에게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던 남편의 음성이 귀에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바람에 저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민서가, 여기다 천단지 붙이자. 할머니, 여기는 이만하면 됐으니까 다음 골목으로 넘어가요. 여기가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니까 좀 촘촘하게 붙이는 게 좋을 것 같다. 몇 장만 더 붙이고 이동하자꾸나. 저는 문득 바로 귓가에서 중얼거리는 대화에 눈물을 닦고 소리가 나는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웬 나이 지긋한 할머니와 젊은 청년이 담벼락과 길가 빈 공간에 전단지를 열심히 붙이고 있더군요. 입성을 보면 못 사는 사람들 같지도 않은데 할머니와 손자가 전단지 붙이는 게 의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 저도 모르게 그 두 사람이 붙이는 전단지를 가만히 들여다보았죠. 그런데 전단지를 들여다보던 저는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고 몇 번이나 그 전단지를 유심히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잃어버린 우리 집 첫째 딸 박나희를 찾습니다. 문구와 함께 전단지에 실린 어린아이의 사진이 바로 제 어릴 적 모습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도 울어서 눈이 퉁퉁 부은 상태라 뭔가 헛것이 보이나 싶어서 몇 번이나 전단지를 유심히 살펴보았지만 아무리 봐도 전단지 속의 어린이는 제 어릴 적 모습이 분명했죠. 이상하고 강렬한 예감에 저는 뭔가에 홀린 듯이 그 할머니와 청년의 뒤를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불어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제 존재를 그들에게 굳이 알리지 않고 조용히 티가 나지 않게 그 할머니와 청년의 뒤를 밟았어요. 그래서 한참 두 사람의 뒤를 따라가는데 전단지를 거의 다 붙인 할머니와 청년은 아주 부자 동네로 걸음을 옮기더군요. 저는 계속해서 말없이 할머니와 청년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할머니는 나이도 원체 연로하고 또 관절염 비슷한 것이 있는지 때로 걸음을 절뚝이며 중간중간 쉬어가는 때도 많았습니다. 할머니, 그러니까 할머니는 집에서 좀 쉬시라니까. 이렇게 고집 부려서 따라 나오세요. 우리 소녀 찾는 일인데 내가 나서야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다. 내 다리가 문들어 없어지지 않는 이상 우리 손녀딸 생일 언저리에는 내가 나와서 천단지를 붙여야지. 할머니, 그렇게 힘들게 걸어가지 마시고
제 등에 엎이세요. 아니다. 그 정도로 힘들지는 않아. 그리고 저 동산만 넘으면 우리 집인데 뭐. 할머니와 청년은 그들의 말맞다나 동산 하나를 넘어 어떤 대저택 앞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엄청난 위용의 으리으리한 대저택이 그들이 사는 집인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대저택 앞에 플랜카드처럼 걸린 현수막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을 틀어막고 폭풍 오열을 할 수밖에 없었네요. 초인종 앞에 서서 벨을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려던 할머니와 청년은 제가 흐느끼는 소리를 듣고 비로소 뒤를 돌아보더군요. 아가씨는 이신데 그렇게 거기 서서 울고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누구신데 그렇게? 저는 서럽고 감정이 복받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손가락으로 그저 대문 앞에 걸린 플랜카드 속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그 사진은 제 어릴 적 모습이었고 전단지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 집 첫째 딸 박나희를 찾습니다 라는 문구가 플랜카드에 크게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는 플랜카드를 가리키는 저의 오른손 약지와 새끼손가락을 유심히 살펴보시더군요. 그리고 갑자기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제게 다가와선 칭칭 감겨있던 목도리를 풀어 제 얼굴을 샅샅이 살피는 겁니다. 나이, 우리 집 손녀딸 박나희, 나이 맞지? 플랜카드 속에서 저 어린이가 나이라는 건가요? 그럼 제가 나이가 맞는 것 같은데 도저히 모든 상황이 믿기지가 않아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부모님은요? 저는 25살이고 고아원에서 자라서 부모님은 안 계세요. 할머니, 이분 얼굴이 엄마하고 붕어빵이에요. 엄마 젊었을 때 모습하고 완전 판박이잖아요. 아빠 얼굴도 많이 보이고. 나이 누나가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누나가 맞아요. 누나. 나이 누나. 그렇게 청년과 할머니는 저를 덥석 끌어안더니 폭풍 오열을 흘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어리둥절하면서도 감격적인 상봉을 마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저택은 마당도 무척 넓었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돌계단만 한참 올라가야 할 정도였죠. 저는 모든 상황이 대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어리둥절하고 믿기지가 않더군요. 본능적이고 강한 예감에 의해 폭풍 오열을 하면서 할머니와 청년과 끌어안았지만 과연 정말 이들이 내 가족일까? 믿기지 않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자 으리으리한 거실 곳곳에 제 어릴 적 사진들이 걸려있더군요. 그리고 2층 계단에서 천천히 내려오는 대저택 안주인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저는 다시 숨이 막혀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보는 기품 있고 부티나는 그 아주머니의 얼굴은 누가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제 얼굴과 너무나 흡사하더군요. 붕어빵 모녀, 붕어빵 부자를 흔히 보아왔지만 제가 그런 얼굴을 하고 있을지는 몰랐습니다. 주름과 세월의 흔적만 조금 더딥혀져 있을 뿐 저와 너무 판박이로 똑같이 생긴 그 아주머니. 엄마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리며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나이, 너 나이 맞지? 손을 한번 보자. 어머나, 세상에. 어머니, 미소가. 여기 손가락 약지랑 새끼에 화상 자국 그대로 있어요. 어머 세상에. 나이야, 우리 딸 나이야. 네가 살아있었구나.
죽지 않고 살아있었어, 내 새끼. 내 딸아. 엄마, 정말 엄마가 맞으세요? 저는 그렇게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엄마의 품에 안겨서 그런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꿈만 같은 상봉 이후 그래도 정확한 사실 확인 절차를 위해 친자 확인 검사를 의뢰했고 저는 엄마의 딸이 맞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어요. 그리고 후에 듣게 된 저의 사연은 참 기가 막히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제가요, 5살쯤에 저희 가족이 모두 가족여행을 떠났었다고 합니다. 여름 휴가로 강원도 속초 근처의 펜션에서 며칠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운전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졸음운전을 하며 마주오던 커다란 덤프트럭과 충돌을 했고 저희 가족이 탄 자동차는 고속도로 가드레일을 받고 낭떠러지 아래로 추락했다는 겁니다. 그 사고로 운전을 하시던 아빠는 그 현장에서 즉시 하늘나라로 떠나버리시고 엄마와 남동생은 다행히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다고 합니다. 엄마와 남동생은 사고가 난 차량 안에서 기절한 상태로 발견이 되었는데 문제는 어린 저의 행방이었다고 합니다. 사고가 나면서 창문 밖으로 튕겨져 나간 저의 행방이 도무지 오리무중이었다고 하네요. 우리 가족들은 이날 이태껏 네가 살아있을 거라는 믿음과 희망을 한시도 버리지 않고 살아왔어. 평소에도 사람을 써서 누나를 찾는 전단지를 붙이는 일을 계속해왔지만 특히 할머니는 누나 생일과 그 주간이 되면 늘 아픈 다리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나가셔서 길에 전단지를 붙였어요. 할머니가 사실 관절염이 심하셔서 오래 걷는 일이 힘드시거든요. 평소에도 컨디션이 조금만 좋으면 항상 길에 나가 몇 시간씩 누나 찾는 전단지를 붙였고요. 할머니! 아이고, 우리 손녀딸. 아유, 우리 손녀 찾는 일에 내가 직접 나서서 전단지를 붙이고 싶어서 그랬지. 아유, 이제라도 우리 손녀딸 찾게 되어서 이 할미는 정말이지 죽어도 여한이 하나도 없겠구나. 관절염이 심하고 지병이 있으신데도 그렇게 직접 길거리에 나가서 저를 찾는 전단지를 붙이셨다니 너무나 감사하고 감동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더군요. 천의 고아인 줄로만 알았던 제가 이렇게 번듯한 가정의 딸이었다니 도무지 믿기지 않을 따름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고아원에 맡겨질 당시의 상황을 좀 알아보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친 결과 저는 교통사고가 나면서 기억상실을 앓은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현장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10만이로 살아가던 청각장애인 할머니 한 분이 저를 집으로 데리고 가서 키운 것이었죠. 그 할머니는 주변 사람들에게 먼 친척이 맡기고 간 아이라고 저를 소개하고 자신의 소녀딸처럼 저를 키운 거였습니다. 그 할머니는 청각장애인으로 평생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신 분이라고 했는데 아이에 대한 남다른 집착? 뭐 그런 것이 좀 있는 사람이었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사고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어린 저를 발견했고 그런 날 자신의 딸처럼 키운 거였습니다. 그렇게 10만이 할머니 밑에서 자란 저는 사고 당시 그 이전의 기억은 깡그리 잊어버렸기에 그 할머니가 제 친할머니인 줄 알고 살았던 거죠. 그나마 그 할머니도 저와 함께 산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돌아가시는 바람에 저는 고아원에 맡겨졌던 겁니다. 제가 교통사고 당시 기억을 잃지 않았더라면 그래도 조금 더 빨리 가족을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것이 사실이더군요. 아이고, 불쌍한 내 딸. 그동안 고아원에 사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지금 사는 거처는 어디니? 하는 일은 너 혼자 사는 것이더냐? 엄마, 할머니,
제발 누나한테 하나씩 천천히 물어보세요. 안 그래도 경황이 없는데 누나가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저는 남편과 결혼한 이야기, 일남일녀를 키우는 싱글맘이라는 것, 그리고 고깃집에서 월급을 받지 못한 이야기와 남편의 순직으로 인해 회사 측과 소송 중인 이야기 등을 모두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너한테 월급을 6개월씩이나 밀리고 구박한 그 막대 먹은 고깃집이 어디야? 할머니는 노발대발 하시면서 운전기사를 대동하고 저를 데리고 당장 고깃집으로 향했습니다. 운전기사가 모는 커다란 외제차를 타고 저와 할머니 운전기사가 식당 앞에 내리자 사장은 무슨 영문이냐는 듯한 얼굴로 쳐다보더군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 당신이 우리 손녀딸한테 반년씩이나 월급 안 주고 부려먹은 못된 사장이야? 누구신데 그렇게 초면에 반말을 하세요? 귀 먹었어? 우리 손녀딸이란 말 못 들었냐고. 당장 우리 손녀 일한 월급 토해내 얼른. 할머니는 가게 앞에 음식물 쓰레기통을 집어들더니 사장 머리에 시원하게 내팽개쳐버리는 겁니다. 그래? 보상받고 싶은 만큼 어디 청구해봐. 운전기사는 험악한 얼굴로 노려보고 있지. 수적으로도 밀리고 포스로도 밀린 사장은 깨갱거리면서 당장 밀린 월급을 저에게 계좌이체 해주더군요. 할머니는 고깃집 창고방에 저와 아이들 세간을 쭉 둘러보시더니 네가 꼭 필요한 물건들만 챙기거라. 그런데 할머니 보기에는 중요한 서류나 그런 것 빼고 딱히 챙길 물건은 없어 보인다. 생필품이나 옷 따위는 다 새로 살 거니까 딱히 챙길 생각 말고. 김 기사, 여기 우리 손녀딸 짐들 정리하고 따라 나와요. 그 길로 할머니는 제 아들과 딸이 있는 어린이집으로 가서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가셨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들, 그간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응? 잃어버린 딸을 찾았다고 좋아했는데 한순간에 손자 손녀까지 생기고 정말 감개가 무량하구나. 나는 졸지에 삼촌이 되어버렸는데 조카가 2명씩이나 생기다니 실감이 영 안 나네 이거. 아이들은 갑자기 궁궐 같은 커다란 집에서 생활하게 된 것에 놀라워하더군요. 엄마, 집이 무슨 텔레비전에 나오는 부잣집 같아요. 이 집이 진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집이 맞아요? 엄마, 내 방이 공주님 방 같아. 침대도 너무 예쁘고 공주님 쓰는 것 같은 화장대도 있고 옷장도 있어. 방 안쪽에는 화장실도 따로 있고 백설공주 공주님 방보다 훨씬 내 방이 더 좋아. 아이고 내 새끼들 기특하기도 하지. 앞으로 너희들은 왕자님 공주님 부럽지 않게 살 거니까 마음 편하게 다 누리렴. 그간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들. 할머니께서는 알고 보니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굉장히 유명한 칼국수 체인점의 대표님이었습니다. 엄마도 그 체인점을 함께 운영하시는 경영진이었고요. 그런 재력과 스케일 덕분에 살고 있는 집이 엄청 대저택인데다 집에는 일하는 도우미 아주머니도 계셨습니다. 남동생은 로펌에서 일을 하는 변호사라고 하더군요. 제가 남편 순직 문제로 소송 중인 것을 알게 된 남동생은 본인이 직접 나서서 회사와의 소송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시간을 오래 끌면서도 시원한 해결책이 나지 않았던 머리 아픈 일이었는데 남동생의 도움으로 제가 원하는 조건으로, 그것도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민서가 정말 고맙다. 나한테 남동생이 있다는 것도 신기한데 이렇게 잘나고 똑똑한 변호사가 되어서 누나 일을 직접 해결해주고
누나가 이게 무슨 복인가 모르겠다. 누나,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이제라도 누나를 찾아서 엄마나 할머니나 한시름 놓고 저렇게 매일 하하호호 웃으시는 거 보면 내가 다 살맛이 나네요. 저는 남동생의 도움으로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서 거액의 보상금을 회사에서 받게 되었죠. 그동안 남편 없이 홀로 힘들게 살면서 아이 2명을 키우며 살아오느라 어쩔 수 없이 이곳저곳 빚이 있었는데 그런 빚을 청산하고도 남을 만큼의 거액의 보상금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보상금이 아니더라도 저희 집안이 재력이 대단했던 바람에 저는 어느 날 갑자기 경제적인 자유, 아니 그를 넘어서 정말 나고 처음으로 호의호식이란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손가락 하나 까딱할 것 없이 진수성찬인 식사가 차려지고 아이들 케어 역시 엄마와 할머니께서 전담 베이비시터를 고용해 주시는 바람에 제가 할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식사 준비, 청소 같은 일상적인 노동에서 벗어난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고아원에서 크고 남편과 사별해서 힘들게 살아온 저의 처지를 엄마와 할머니는 무척 가슴 아파하시면서 그런 잃어버린 세월에 관해 엄청 보상을 해주고 싶어 하셨죠. 나이야? 우리 당장 쇼핑부터 좀 하러 가자. 얘가 젊은 애답지 않게 고생을 해서 얼굴이 많이 푸석해 보여. 김 기사, 우리 다니는 단골 피부과 당장 예약해요. 어머님, 우리 나이가 혼자 어렵게 출산해서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해서 지금부터 필라테스 같은 거 시키면서 몸 관리도 좀 잘 시켜야겠어요. 안 그래도 한방병원 박 원장한테 말해놨다. 우리 손녀딸 방문할 거니까 직접 진맥해서 최고 좋은 한약으로 지어달라고. 할머니, 엄마,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돼요. 저는 엄마, 할머니, 동생, 가족들 찾은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그건 네 입장인 거고. 엄마나 할머니는 이제껏 네가 누리지 못한 걸 다 해주고 싶구나. 그럼 우리 입장도 헤아려 주려무나. 그리고 그 고단하고 무진 세월을 네 혼자 몸으로 꿋꿋하게 잘 버텨왔는데 이만큼의 호사를 누릴 자격이 너는 충분해. 그렇게 재벌 2세들이 누릴 법한 온갖 호사를 누리며 살게 된 저였습니다. 저희 아이들 역시 저 못지않은 혜택들을 많이 누리게 되었죠. 어린이집 대신에 아직 유치원 진학 전의 아이들인지라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사교육을 최고의 시설에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센터나 학원에 갈 때는 전담기사와 베이비시터가 따라갔고 저는 갑자기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워킹맘에서 아이들 육아에서도 자유로운 상황이 되어버렸죠. 해서 여건 때문에 미루게 되었던 공부도 뒤늦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공부머리는 좀 있던 터라 늦가기 수험생이지만 1년 정도 입시를 준비한 끝에 좋은 결과도 얻게 되었어요. 우리 딸 나이가 명문대학 경영과에 합격했어요. 어머님, 이거 보세요. 방금 합격 문자가 왔어요. 우리 나이가 독하게 공부하더니 대학생이 되었구나. 아유, 늦었지만 학교 부지런히 다니고 어차피 경영과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우리 칼국수 업체 회사 일도 천천히 배워나갈 생각하고. 그래, 네 동생은 어려서부터 회사 일에 원체 관심이 없다고 공표한 녀석이라 우리 업체를 누가 이어받아 이끌어가나 걱정이 깊었는데 네가 경영과를 가고 보니까 요식업에 취미도 맞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구나. 엄마, 할머니, 이렇게 아낌없이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최고의 과외 선생님들 구해주시고 제가 돈 걱정 없이 또 애들 걱정 없이 공부에 몰두할 수 있어서 얻게 된 결과예요. 그래, 모든 게 좀 늦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결국 제자리를 찾았으니 너도 애들 걱정은 말고 네 일을 가질 생각을 하렴. 할머니도 아직은 그래도 정정하고 네 엄마도 계시니 네 아이들 키우는 거 걱정하지 말고. 저는 그렇게 엄마와 할머니의 적극 지원을 받으며 늦가기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제 아들과 딸아이 역시 경제적인 풍요로움은 물론이고 삼촌, 할머니, 증조할머니까지 함께 한 집에 살게 되면서 훨씬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행복해하는 것이 눈에 보이더군요. 엄마, 예전에는 아빠가 보고 싶어서 좀 슬프고 외로울 때가 있었는데 할머니도 계시고 삼촌도 계시니까 안 슬퍼서 좋아요. 삼촌이 이번 주에 또 놀이공원 데리고 가준대요. 그리고 학교에서 삼촌을 아빠라고 해도 된다고 삼촌이 그랬어요. 저희 남동생은 성격이 다감하고 속정이 깊어서 제 아이들에게도 정말 아빠 못지않은 역할을 톡톡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 남동생이 너무나 고맙고 제 본가 식구들의 존재가 아이들에게 아빠의 빈자리를 메꾸어주는 것 같아서 저도 너무 다행이고 행복한 것이 사실이었죠. 고아라고 생각했던 저에게 가족이 있다는 것도 신기한데 이렇게 재력가인데다 칼국수 업체를 이끌어가는 회사의 대표님이 할머니라는 사실. 이런 혜택으로 돈 걱정 없이 저를 비롯 아이들이 호의호식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무척 감사했지만 이런 와중에 또 사무치게 생각나는 것이 먼저 하늘로 떠난 남편이더군요. 나이야, 네가 일찍 결혼한 남편이란 사람은 어떤 남자였니?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유일하게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손주 사이가 살아있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어린 나이에 처자식 먹여 살린다고 그 고생을 하다 명을 달리했으니 내 심정이 오죽했겠니. 네 남편 기일이 언제라고 했지? 앞으로는 우리 집에서 애기들 아빠 기일 챙기는 것이 좋을 것 같구나. 그렇게 남편의 기일을 집에서 차리자고 먼저 제안해 주시는 할머니였습니다. 커다란 제사상에 남편이 생전에 좋아하던 음식들을 비롯해서 갖은 진수성찬으로 차려진 제사상, 그 앞에서 절을 하는 딸과 아들, 그리고 저. 남편이 생전 그렇게 좋아했던 갈비찜과 생선전을 보는데 왜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던지요. 지금 내가 아이들과 혼자서 누리는 행복이 다행이지만 한편으론 그런 저의 곁에 남편이 없다는 사실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살아서 원체 고생만 하다가 떠난 사람이라서 제가 이렇게 마음에 사무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보, 당신이 좋아하는 갈비찜하고 생선전이야. 오늘은 시간에 쫓기지 말고 천천히 많이 먹고 가. 나하고 우리 아이들 걱정 없이 이제는 잘 지내고 있으니까. 그곳에서 이젠 좀 편히 쉬어.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우리 사위 사는 동안 정말로 고생 많았네. 어린 나이에 가장 노릇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우리 딸과 손주들 지켜주느라 고생 정말 많았어. 매영, 살아계셨다면 저랑 소주도 한잔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 나누고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아쉬워요. 그래도 우리 누나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여운 조카들도 2명씩이나 선물해 주셔서 그건 역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손주 사위 고생 많이 했으니 그곳에선 아무 걱정 말고 편하게 쉬고 놀러나 다니고 그러면서 지내게나. 다음 생이 있다면 꼭 다시 가까운 인연으로 태어나 다 같이 가족으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구만. 그렇게 남편의 제사상 앞에서
가족들 모두 덕담을 한마디씩 해주었습니다. 형식적인 덕담이 아니라 저희 가족 모두 가슴에서 나온 진심 어린 말들이어서 그런 말을 듣는데 저도 다시 눈물이 나오고 이제 말귀를 다 알아먹는 아들과 딸아이도 눈물을 펑펑 흘리더군요. 여보, 지금의 이 행복을 당신과 함께 누렸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지금 당신이 곁에 없어서 나는 참 많이 허전해. 그래도 기운내서 씩씩하게 잘 살아갈게. 이제 나는 가족들을 찾아서 행복하게 잘 살게 됐어. 우리 아이들도 걱정 없이 잘 키우게 되었으니까 당신도 마음 좀 놔. 우리 다음 생에도 꼭 부부로 만나서 행복하게 살자. 우리 그때는 일찍 헤어지지 말고 꼭 100년해로 하기로 해. 알았지? 저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속으로 조용히 되뇌이면서 남편 제사상에 절을 했습니다. 그날 밤 꿈에 오랜만에 남편이 저를 찾아왔어요. 예전에는 꿈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어도 늘 그 사람의 얼굴이 어둡고 어디론가 가지 못하고 불안하게 서성이는 모습만을 하염없이 보다가 꿈에서 깨곤 했는데 이번엔 어찌된 일인지 저희 남편이 아주 환한 얼굴이었습니다. 생전에 저와 결혼하던 날 입었던 깔끔한 검은 양복을 입고 버스 안에 올라타서 제게 손을 흔들며 사라지는 남편이었습니다. 남편만 먼저 떠났는데도 남편 얼굴이 시종일관 환하게 웃고 있어서 꿈에서도 제가 마음이 편했는데 깨어나서 꿈 이야기를 할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얘야, 네 남편이 이제야 비로소 저 세상으로 마음 편하게 간 듯 싶다. 버스를 타고 혼자 어디론가 가는 건 세상 뜨는 꿈이라 하는데 환한 얼굴로 버스 타고 갔다니 이제야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간 것 같구나. 저 자식 놔두고 홀로 떠나려니 가지도 못하고 이승을 떠돌았을 것 같아요. 저라도 그럴 거예요, 어머니. 좋은 꿈꾼 이야기 하는데 너는 또 왜 우니? 할머니와 엄마 말씀을 듣다 보니 왜 오랜만에 제 꿈속에 남편이 그렇게 호련히 나타났던 것인지 짐작이 가더군요. 여전히 남편의 빈자리가 크긴 하지만 그만 속상해하고 그만 슬퍼하고 이제 씩씩하게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돌아선 남편의 발걸음이 무겁지 않으려면 제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제는 알겠습니다. 뒤늦게 대학생이 되어서 공부를 하려니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악착같이 공부해서 가능하다면 졸업도 좀 빨리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마와 할머니는 칼국수 업체를 제가 물려받아 운영하길 원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CEO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면 의미 있는 사회사업도 많이 하고 싶어요. 밥도 굶어본 사람이 배고픔을 안다고 가능하면 저와 같은 싱글맘들의 자립을 돕는 사업에 관심이 많이 있답니다. 제가 정말 기적 같은 천운으로 가족들을 찾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된 것처럼 그 행운과 기적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주는 삶을 살 수 있다면 남편에게 좀 덜 미안한 일이 될 것 같기도 해서요. 저에게 찾아온 기적과 행운을 다른 누군가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